자, 이제 해부생리와 관련된 그런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된 용어들 앞서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증상진단, 수술처치 용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통 증상 용어고요. 우리 증상 용어 할 때 한 번쯤은 좀 언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교재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챕터를 자료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조금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이 연관성이 있는 단어는 아니다. 좀 최대한 연관성 있는 단어끼리 페이지를 구성을 하기는 했지만, 교재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이 단어 배웠다가 저 단어 배웠다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증상 용어입니다. 신경통. 그냥 여기저기 저리고 아파. 신경통이야. 뉴랄지아예요. 뉴러에 알지아가 붙어서 뉴랄지아입니다.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이나 힘줄, 뼈 주변에서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이 눌려 있거나 신경으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저릿저릿하다, 찌릿찌릿하다, 화끈화끈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 뉴랄지아의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그 통증의 언어들이에요. 뉴랄지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그런 증상 용어입니다. 실어증, 아파지아예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 등 표현력이나 언어 이해력이 없어진 모든 상태들을 아파지아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신경계통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운동성 실어증, 모터 아파지아, 그리고 감각성 실어증, 센서리 아파지아 두 가지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 대뇌 해부학 이야기를 하면서 대뇌라는 곳이 피질과 안쪽 속질이 존재하는데, 피질 바깥 부분은 회색질이어서 속질에서 전달해온 그런 정보들을 새로이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전두엽 있고 축두엽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얘기했었던 똑같은 아파지아, 실어증은 실어증인데, 이 대뇌 영역에서 살짝 앞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운동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뇌 피질 중추의 병변에 의해서 말하거나 쓰는 능력이 없어진 것. 듣는 말과 쓴 글을 이해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안 뱉어지는 게 운동 실어증이에요. 모터 아파지아, 브로카 실어증이고요. 감각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어맹증과 같이 청각성, 시각성 언어 중추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쓰고 말하고 접촉한 것에 언어적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딴소리 하는 거죠. 브로카 실어증은 말이 내가 이해하기는 제대로 이해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너무 슬프겠죠. 보면 안타깝고. 근데 베르니케 실어증은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브로카 부분이 정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을 잘 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 맥락에 맞는 답을 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베르니케 실어증, 센서리 아파지아입니다. 그래서 아파지아는 대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언어 장애예요. 우리 모든 계통에서 장애다. 장애는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그렇죠? 디스라는 단어 앞에 붙었죠. 디스파지아. 디스파지아 언어 장애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된 병태이다. 그리고 읽기 장애는 디슬렉시아, 크게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다음 실조 아탁시아예요. 실조, 이 실조 자체가 하나 덩그러니 어떤 증상으로 기록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운동에 실조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증상 기록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탁시아라는 것들 요 별개 단어로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근육이 상호 협조를 잘 하지 못해서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실조 아탁시아입니다. 실행증, 아프락시아, 운동계에 마비나 장애가 없고 감각신경 이상이나 정신장애도 없는데 의도한 운동이나 행위의 수행이 곤란한 증세, 행위불능증, 행위장애라고도 하고 통상 대뇌의 손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실인증이에요. 아그노시아, 대뇌에 일부 병터가 생겨서 생기는 인지불능증이지요. 인지불능증인데 여기에는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입니다. 감각장애가 아니라 이것이 뭐지? 하고 의미를
구분해낼 수 없는 것, 대뇌 손상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기억상실, 암네시아. 암네시아는 뇌의 기질적인 손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원인, 뭐 큰 충격이 온 뒤에 기억상실, 암네시아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무력증입니다. 에스더니아예요. 힘이나 에너지의 결핍 또는 쇠약입니다. 에스더니아. 무력증은 종종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력증. 힘이나 에너지의 결핍 또는 쇠약이다.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해서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죠. 뭘 제대로 들지 못하던지 서지 못하던지 뭐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해서 누워 계신다든지 등등 모두 에스더니아의 무력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관련 없는 단어이지만 조짐, 아우라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우라. 어떤 분위기가 뿜뿜 풍겨 나올 때 아우라가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용어입니다. 아우라, 조짐이죠. 근데 신경계통에서 사용된 거는 간질 발작 직전에 어떤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질 발작 직전 수초에서 1분 정도 환자가 느끼는 이상한 기분이나 신체적인 증상이에요. 그 신체적인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복통이나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불안이나 극치감, 정신적인 조짐 등등도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생기지? 이런 아우라가 간질 발작 직전에 환자가 느낀다. 만약에 이분이 어떤 주기적으로 빈번한 발작이 있으시는 분이라면 이런 아우라가 발생하면 빨리 내가 쓰러져도 되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겠죠. 그쵸? 아우라. 다음은 신경계통에서 좀 레벨 1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써서 외워야 하는 단어입니다. 증상 용어들. 자, 반신마비는 헤미플레지아예요. 여기서 핵심어가 되는 그 전미사는 플레지아입니다. 플레지아가 마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마비가 어떻게 생겼냐? 반신마비냐, 양쪽마비냐, 사지마비냐, 하반신마비냐, 반신불안전마비냐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플레지아 앞에 뭐가 붙었지? 반쪽 헤미죠. 플레지아는 반신마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쪽만 마비가 생기는 거지? 우리 아까 대뇌는 2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 뇌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 그 교차로 인해서 반대쪽의 신체가 마비가 올 수 있죠. 헤미플레지아, 뭐 뇌경색, 뇌출혈 등등 이후에 올 수 있는 굉장히 흔한 합병증 형태가 이 헤미플레지아입니다. 헤미플레지아 단어를 좀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중심으로 또 살펴보면은 다음은 양쪽 마비이죠. 디플레지아, 몸의 양쪽의 같은 부분이 마비가 된 것, 그리고 사지마비, 테트라플레지아, 하반신마비, 파라플레지아입니다. 여러분, 반신마비의 헤미플레지아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반신마비의 의미고요. 여기서 하반신마비는 사람이 있을 때 하반신마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스파이널 코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느 뭐 C인지 T인지 L인지 어디를 손상을 받았냐에 따라서 마비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보통 이제 뭐 룸바 부분, 요추 아랫부분이 손상이 된 경우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 있죠. 파라플레지아 같은 경우에는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주로 외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 헤미플레지아 같은 경우에는 뇌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잘 발생을 하지요. 불안전마비, 파레시스, 그리고 반신 불안전마비, 헤미파레시스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개만 딱 외우자라고 한다면 저는 헤미플레지아랑 이 파라플레지아를 기억하셔라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자, 다음은 감각 과민 증상입니다. 우리 앞에서 신경통 있었잖아요. 신경통이 발생하기 좀 전에 이 피부나 특수 감각기관에 비정상적으로 감각이 항진되어서 아주 작은 자극인데 되게 아프다라고 느낀다든지 불쾌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감각 과민 하이퍼 에스더시아입니다. 여기서 이 에스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감각이에요. 거기에 하이퍼라고 하는 과도한이 붙은 거죠. 하이퍼 에스더시아, 감각 과민. 근데 감각이 뭔가 이상해. 그거는 파 에스더시아입니다. 그리고 좀 잘라내고 실신, 싱컵. 실신은 알죠? 그죠? 싱컵.
잘 기록되는 용어예요. 환자가 뭐 응급실에 방문을 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싱크업을 했다. 그래서 의식 회복이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겠죠. 싱크업, 전반적인 근육 약화와 동반해서 서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소실하는 상태에 실신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의식을 관장하는 대뇌 부위의 단기적인 산소 결핍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 컨시어스니스예요. 의식이 컨시어스니스다? 이거 자체는 의학 용어로서는 크게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공부할 이 의식의 5단계가 특히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환자 사정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중환자 간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사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으나 환자 사정을 할 때 이 환자가 어떤 의식의 단계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의무 기록지를 해석을 할 때 의식의 5단계는 아셔야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컨시어스니스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의 감각기에 생기는 감동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이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다. 근데 의식이 없다라는 거. 인간이 어떻게 의식이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무의식이나 의식 상실은 unconsciousness입니다. 앞에 on이라는 부정어가 붙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이제 우리 이 의식의 5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식의 5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은 얼러트 하신가요? 얼러트한 거 명료한 거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기타 감각에 대해서 자극에 충분하고 적절한 반응이 즉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듣고 손을 흔들었다? 얼러트한 거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나를 쳐다봐. 그리고 질문을 해. 그럼 그래서 답변을 해. 얼러트한 거죠. 근데 질문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봤더니 교과서 한 2페이지 넘어가 있어. 그 드라우지죠. 졸리움, 그쵸? 졸리움, 드라우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졸려서 졸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졸리시나요? 여러분 드라우지 상태이실까요? 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무기록지에 그 졸린 거를 기록을 하진 않겠죠. 이 졸린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뭐 약물에 취했다든지 혹은 뭐 환자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구급차 같은 거 타고 갈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깨우잖아요. 혈액량이 좀 소실이 많이 되는 경우에 드라우지 상태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점점 의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혼미 스튜퍼입니다. 혼미 상태. 부분적 또는 거의 완전한 무의식 상태로서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미 스튜퍼. 혼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거는 반혼수이죠. 세미코마 상태. 코마입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어서 강력한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가벼운 혼수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혼미 스튜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피부를 꼬집었다 이러면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반혼수 상태 같은 경우에는 흉골 문지르기, 이게 되게 여기 가슴 중앙에 흉골 있잖아요. 거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문지르면 엄청 아프대요. 그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세미코마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코마 상태이죠. 코마. 우리 뭐 래퍼들이 뭐 널 만나고 내 마음은 코마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마 뭐죠? 어떤 의식을 잃고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의식장애 중에 가장 심한 형태. 자, 의식의 5단계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깊숙이 가진 않겠지만 그 5단계가 alert, drowsy, stupor, semico마, 코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신경계통 증상 용어에서 마취 혼수입니다. 혼수로 기억을 해주실게요. 혼수 상태, 나르코시스예요.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거,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반사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가 나르코시스이죠. 자, 그리고 조금 분리를 해서 요거는 신경계통에서 중요한 증상입니다. 떨림, 트레머예요. 트레머, 뭔가 떨리는 듯한 느낌 들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떨리거나 진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뇌에서 저걸 붙잡아 라고 A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A를 딱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트레머인 거죠.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련, conversion이에요. 경련, conversion. 전신 또는 국소의 뼈대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거는 대뇌에서 내리는 명령이죠. 대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제대로 말초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급격하게 수축하는 현상이 경련 컨버전입니다. 그리고 둔마는 토펄, 정상 또는 보통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여 상태입니다.
다음 졸음이에요. 졸음은 레사지죠. 심하게 쇠약하거나 높은 열 또는 뇌염 등으로 인해서 뭐 열사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는 거죠. 졸음증, 레사지. TH여서 tha죠. lethargy.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거의 없어진 수면 상태입니다. 냅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계속 깨워야겠죠. lethargy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발작 수면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으로 언급이 되고요. 이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계통보다는 정신과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상태인데요. 힙노랩시. 이 힙노랩시는 기면증, 낮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수면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수업 듣다가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는 사실 약간 좀 개그이기는 하지만 레사지에 가깝고요. 이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막 둘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데 이 힙노랩시라고 스펠링을 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외에 이런 기면증 환자들 영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보면은 뭐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이어서 증상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빈도수가 잦은 것들이죠.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 굉장히 흔합니다. 사이아티카, 사이아리카, 사이아티카. 편하게 발음하시고요. 단어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니까. 자, 좌골신경통은 등 부분에서 엉치 부분으로 그리고 후면, 어디 후면? 엉덩이 쪽이죠. 엉덩이 허벅지 뒤쪽 또는 측면을 따라서 다리로 방사되는 지속적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입니다. 왜 생기지? 좌골신경통, 사이아티카.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 대부분 척추 원반 탈출에 의하여 일어나요. 척추 원반 탈출 뭐였더라? 디스크죠. 디스크 터졌어요 라고 할 때 메인 증상이 좌골신경통이에요. 사이아티카, 사이아리카. 사이아리카, 신경통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허리가 아파요가 아니라 엉덩이가 터질 듯이 아파요. 허벅지 바깥쪽이 저릿저릿해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척추 원반 탈출증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사이아리카. 좀 신경외과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편두통, 미그레인이죠.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이랑은 좀 달라요.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적인 두통이고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토하고 메스껍고 귀에 이명 잉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것들이 편두통이죠. 일반적인 두통약이랑은 좀 다르고 편두통은 미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편두통 약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미그란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요거는 약국에서 살 수는 없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으려면 내가 편두통, 극심한 편두통 환자라는 게 되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방을 받을 때 일반적인 타이레놀로는 조정이 되지 않는 정도의 이 미그린, 편두통이 발생을 할 때 이미그란이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미그란이 있으려면은 전조 증상이 없어야 돼요. 아우라가 없어야지 이 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처방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편두통, 미그린, 그리고 자결통. 자결통이 뭐지? 바싹바싹 타는 듯하게 아픈 느낌이에요. 커셀지아이고요. 자결통, 커셀지아. 외상으로 인한 말초신경과 교감신경 손상의 수반에서 말초신경을 따라 그 지배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바싹바싹 타는 듯한 통증이고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세요. 말초의 어떤 신경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이런 자결통을 되게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외래 진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계통 증상 용어에서요. 좀 이제 흔하지 않은 그런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느린 비틀림 운동, 에스토시스, 구부러지고 뒤트는 느린 동작을 끊임없이 하며 일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이상한 운동장애 형태, 그리고 무도병. 저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도병 환자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저는 군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무도병이 있으면 군대를 못 왔겠지요.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배웠는데 여러분 빨간 구두라는 만화책 아시나요? 그게 이제 무도병 환자였다 이러는데 무도병 이 코리아는 얼굴, 손, 발, 혀 등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저절로 심하게 움직여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무도회에 온 듯한 모습이 되는 신경병이 무도병 코리아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깊은 힘줄 반사, Deep Tendon Reflex, 그리고 롬베르그 사인, 롬베르그 징후 두 가지 볼게요. 깊은 힘줄 반사는 여러분 무릎을 퉁 하고 이 반사 건 같은 걸로 치면은 무릎이 앞으로 탱 튕겨 나가잖아요. 근육과 연결된 힘줄, 텐던을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유발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펌에 의해 발생하는 근육의 수축입니다. 이 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근육이나 말초신경, 신경 뿌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척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릎을 두들렸다고 다리가 튀어나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딥텐던 리플렉스이고, 롬베르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척추나 손의 병변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징후로 환자가 양발을 붙이고 눈을 감고 조용히 서면은 신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롬베르그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어서 바빈스키 사인입니다. 바빈스키 사인은 상부 운동신경 세포의 병변에 의한 징후이고, 신생아들에게는 이 바빈스키 사인이 파지티브로 나타나요. 이렇게 파지티브로. 그리고 이게 생후 1년 이후에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는 자동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상부 운동신경 세포에 병변이 생기면 이런 바빈스키 사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바빈스키 사인이란 무엇인가? 발바닥에 자극을 주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뒤로 젖혀지고 나머지 발가락은 모아지는 발바닥 편근 반응이 바빈스키 사인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엄지발가락과 발바닥 편근 반응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증상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증 근무력증 굉장히 주요한 단어이고요. 각종 그런 국가고시에서 잘 언급이 되는 용어입니다. 병리학적으로도 많이 언급을 하고 하니까 이 의미랑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증 근무력증 마이에스터니아 그레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에스터니아 그레비스는 활동 시에 근위압과 근피로를 호소하다가 안정 후에는 회복이 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왜 이런 게 생기지? 내가 뇌에서는 정보를 보냈는데 그 보낸 정보들이 우리 아까 앞에서 1교시에 얘기했죠. 신경세포에 이렇게 축삭이 있고 다음 신경세포로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접합 부위의 연결 부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되게 아침이나 휴식 후에는 이런 근유약이나 피로 같은 것들이 호전되었다가 운동 시에 악화되는 피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중증 근무력증 마이에스터니아 그레비스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한글로도 잘 언급이 되고요. 이 영어 용어도, 의학 용어도 역시 잘 언급이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육과 신경 접합부 사이에 연결 부분 이상으로 발생을 한다. 쉬면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처지더라. 왜 그렇지? 접합 부위의 이상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근막 통증 기능장애 증후군입니다. Myofascial Pain Dysfunction Syndrome이에요. 씹기 근육의 수축과 관련된 씹기 기구의 기능 장애이다. 씻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해서 귓바퀴 앞부분의 통증, 근육 압통, 턱관절에 펑펑 하는 소음, 턱관절 운동 제한 등이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크게 흔하지는 않습니다.